네, 안녕하세요. 사회를 맡게 된 첨단영상대학원 영화이론 박사과정 김용진이라고 합니다. 이번 강의도 앞선 김준 선생님의 강의와의 연속성 안에서, 근데 또 다른 문제 설정을 통해서 학제와 이론에 관해 이야기해 볼 예정입니다. 강의를 맡으신 이민호 선생님은 서구 마르크스주의의 풍부한 유산을 통해서 영화이론과 그 역사를 재구성하고 갱신하는 작업을 하고 계신 영화 연구자입니다. 중앙대 첨단영상대학원에서 리얼리즘의 필연성, 포스트 진실시대 영화론의 역사를 재지도화하기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에서 영화이론 관련 강의를 하고 있으며, 영화미디어학센터 객원연구원, 한국문화연구학회, 가자 워크숍 등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주요 논문으로는 제임슨의 교훈, 계급투쟁으로 다시 읽는 리얼리즘과 영화, 그리고 선형 원근법 제독회를 통해 바라본 영화의 추상 비판, 주체성의 정치를 넘어서 등이 있습니다. 강의는 앞선 강의와 마찬가지로 1시간 30분 정도 진행되고 이후 20분 정도의 질의응답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럼 강의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이민호라고 합니다. 먼저 이제 사실 굉장히 저명하신 선생님들과 함께 영화 미디어학 여름학교 1회 강의를 맡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제 사실 처음 강의가 있는 자리라서 이 영화 그 여름학교의 처음 강의가 첫날이기도 하고 또 주최자이기도 하신 김지훈 선생님과 함께 첫날에 강의를 하게 되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큰 부담도 되기는 하는데 어찌되었건 뭐 제가 이 강의를 맡은 바 최대한 여러분들께 오늘 이야기들을 좀 그래도 어렵지 않게 최대한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맡은 주제는 여러분들도 아마 포스터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학제와 이론 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제가 이제 그 김준 선생님께서 앞선 강의에서 어떻게 보면 영화 이론에서 영화 미디어학으로의 어떤 이행 과정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세세하게 두루망라해서 보여주셨다면은 저도 어떻게 보면 사실 앞선 강의와 겹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어, 김준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 사실 저는 김준 선생님 강의를 이제 오늘 들으면서 느꼈던 게 약간 이게 거의 그 PPT 강의가 그 인용구로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더라고요. 마치 그 베냐민의 파사젠베르크처럼.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PPT도 굉장히 미감이 굉장히 훌륭해서 저는 사실 그러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은 못할 것 같고 그보다는 이제 제가 좀 최근에 동시대 영화 이론과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제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리얼리즘이라는 문제이거든요. 예, 물론 이제 리얼리즘이라는 문제는 많은 분들에게는 굉장히 고색창연한 개념이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리얼리즘이라는 게 대관절 무엇을 말하는가, 무엇을 지칭하는가에 대해서 논란이 분분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레토릭에 불과한 개념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의 그 문제가 있는 개념이라는 걸 저도 알고 있지만 이 리얼리즘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론의 이행 관계, 그러니까 아까 이제 김진우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국 제국의 시대라고 하셨죠. 네, 제국의 시대라고 불리웠던 1960년대 후반에서부터 1970년대까지의 그 거대 이론의 시기, 그리고 그 거대 이론의 시기에서 그 이후에 이론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매핑할 수 있는가? 예,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동시대 영화 이론이 오늘날 어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아야 될까? 사실 동시대 영화 이론은 굉장히 다양하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하나로 수렴할 수가 없는 굉장히 다양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각자 아주 다종다양하게 각각의 음, 그 공통적인 특징이 딱히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다른 이론들이 이제 동시대 영화 이론을 수놓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이론들을
제가 여기서는 조금 과감하게 어떤 방식으로 이 이론들을 전부 다 지도 그리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들을 놓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오늘날 왜 아까 제가 말했던 리얼리즘이라는 개념이 여전히 유용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에게 어, 제가 이제 강의할 수 있는 시간이 앞으로 이제 1시간 20분에서 30분 정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어, 강의를 하다 보면 항상 샛길로 빠지는 샛길로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흔한데 오늘은 가능한 준비한 것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준비한 내용들이 많아서 샛길로 빠지지 않고 최대한 내용만 담백하게 여러분들께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 공유가 잘 되고 있겠죠? 네. 네,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저는 동시대 영화 이론의 지형도와 리얼리즘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 오늘 이제 제가 그러니까 동시대 영화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론이라는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여러분들께 드리려고 하는데, 이론이라는 대상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자기 완결적인 대상으로서 이론이라는 것이 어떤 대상을 중심으로 대상을 설명하고 해석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어, 우리에게 현실에 대해서 인식하고 현실을 지시하고 있는지 가르쳐 주는 하나의 나침반처럼 기능하는 것이 이론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그 이론은 어찌 보면은 굉장히 과학적인 말하자면 과학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의미 있잖아요. 어떤 보편적인 지식이라고 할 만한 것들. 그런 보편적인 지식의 생산이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론의 역사라고 할 만한 것들을 찾아보게 된다면은 수없이 많은 변천의 역사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론은 결코 하나의 대상을 자기 완결적인 것으로 딱 지시하거나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서 역사적인 변천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변화해 왔던 것이 사실 이론이기도 했습니다. 가령 고대 시기의 이론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흔히 그 테오리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 어떻게 보면 그 관중들이 무언가를 보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느끼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그 지식이나 어떤 말하자면 어떠한 형태의 실천이나 과학적인 의미가 포함되지 않는 개념이 사실 이론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18세기에 들어서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술의 과학 혹은 지식의 실천 이런 개념들로 이론이라는 어떤 개념 자체가 점차적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18세기라는 시기 혹은 이제 18세기 말에서 19세기에는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가 근대 소설 혹은 이제 새로운 소설이라고 하는 노벨이라는 것이 이제 등장했었던 시기이기도 하고 이 시기에 대해서 글을 썼던 굉장히 유명한 학자는 여러분들도 아마 아시다시피 루카치 같은 사람들이죠. 루카치는 그때 그 예술의 과학이자 지식의 실천으로서 이론이 근대성이라는 위기의 감각과 함께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론이 지니고 있는 모종의 역사적인 측면을 환기하게 해준다고 볼 수 있는데 루카치의 말에 따르면 이론은 근대성의 위기에 대한 하나의 응답을 뜻하며 윤리적인 동시에 사회적인 응답이다. 즉, 더 이상 세계 안에서 귀속감이나 안식처를 느낄 수 없게 되는 경험, 그리고 역사의 움직임이 진보가 아니라 파국을 향해 돌진하는 것처럼 인식되는 상황 속에서 이론은 등장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 문구를 보신다면은 몇몇 분들은 역사의 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베냐민 같은 사람들을 떠올리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아마 이러한 20세기 초의 비판 이론가들이 이론과 근대성의 위기라는 것을 연관시킬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론이 근대적인 위기 혹은 근대적인 충격에 대응하는 하나의 양식이자 응답이었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렇다면 근대적인 위기라는 것은 무엇일까? 예. 아마도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근대 이후로 많은 것들이 세계는 변화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예술의 역사 안에서도 근대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흥미로운 변화의 포인트 중 하나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막 풍경화의 등장이나 정물화의 등장이나 예, 과거에는 풍경이나 정물 같은 것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 안에서 일체화된 나의 삶 안에서 연결되어 있었고 항상 나의 일상의 일부였기 때문에 부분적인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될 일이 없는 하나의 전체의 조화로운 영역 안에 있는 것이었다면은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풍경이라는 것이 독자적으로 하나의 장르가 되죠. 미술사를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근대 회화에 있어서 풍경화의 등장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혹은 정물화의 등장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 시사하는 바가 많은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은 연결되어 있었던 것들이 이제는 부분적으로 하나의 부분적인 대상으로서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뜻하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과거에는 하나의 전체로서 통일감 있게 조화롭게 연결되어 있던 것들이 이제는 부분과 전체 이런 방식으로 나뉘어졌다는 이야기예요. 네. 이 이야기는 사실 다른 방식으로 번역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가령 주체와 객체의 분열, 예. 혹은 이런 것들을 보다 정치 경제학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정신 노동과 육체 노동의 분열. 예, 이런 근대 이후로 여러분들이 그 이제 오늘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겐 굉장히 스테레오타입처럼 들리는 여러 가지 형태의 이항 대립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근대 이후로 만들어집니다. 정신과 육체, 물질과 의식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분열과 분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근대에 나타나는데 여기서 이제 루카치가 이야기하는 근대성의 위기라고 하면은 바로 이러한 분열, 분화라는 것을 뜻해요. 우리가 이전에는 개인이 어떤 방식으로든 세계를 감각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해 있었다면은 그 이전까지는 근대에 이르러서 개인과 세계 사이의 관계는 점차적으로 멀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그리고 가장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문장 중 하나가 소설의 이론에 나오는 거의 소설의 이론을 보진 않더라도 모두가 알고는 있는 그 문장이죠. 그 창공에 떠 있는 별을 보면서 우리가 지도를 찾을 수 있었던, 길을 찾아갈 수 있었던 그때는 얼마나 아름다웠던가. 예,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개인과 세계가 어떤 방식으로든 연결될 수 있었던 시대를 어, 회고하고 있는 그런 문장이라고 볼 수 있죠. 사실 이때 여기 루카치가 이제 이론이라고 이야기하면은 그 이론은 근대성의 위기, 그러니까 이 근대적인 분열, 분화에 대한 모종의 어떤 응답처럼 등장했다는 것이 이제 루카치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이론의 어떤 역사적 변천에 대해서 쭉 이야기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겠죠. 네, 제가 이제 그 조금은 문학적인 풍미를 좀 주고자 이제 이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그 제목을 달았는데 영화학은 대학제도 내에서 비교적 신생 학문 분야이지만 영화에 대한 사유는 20세기 주요 문학 및 예술 비평의 논쟁들과 개념적 담론적으로 긴밀하게 얽혀 있습니다. 많은 경우 문학 이론이나 예술 이론으로 알려진 담론은 영화에 대한 글쓰기와 동일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형성되었으며 이들은 공통의 담론적이고 개념적인 틀 속에서 상호작용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은 앞선 김지훈 선생님의 강의에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무엇보다 영화 이론은 잃어버린 대상을 좇고자 하는 영화 경험. 그래서 현재 속에서 과거를 되찾고 상실된 시간을 극복하려는 갈망을 설명하고 그에 적합한 개념을 창출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근대적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열망과 상관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화라는 움직이는 세계를 통해 변화하는 현실과의 간극을 조정하고 이해하려는 과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영화 이론이 잃어버린 대상을 쫓고자 한다. 어떻게 보면 사실 영화를 본다는 경험 자체가 이런 것에 가깝지 않나요? 네, 사실 영화를 본다는 것은 영화의 이제 그
오늘날의 이제 실시간 라이브 스트리밍 같은 것들을 영화라고 하지 않는다면은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영화는 전통적인 영화 경험이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통적인 영화 안에서 우리가 영사되고 있는 그 이미지를 볼 때 그 이미지는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이잖아요. 예. 이미 찍혀 있는. 그래서 찍힌 것이 편집되어서 어떤 찍힌 물리적으로 실제로 존재하던 사물이 그래서 전영화적 대상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어떠한 형태의 물리적 인과관계를 거쳐가지고 필름이라는 감각 물질에 그것이 빛을 통해서 투사되면서 스크린에 그런 것이 쏘이면서 어떤 모종의 물리적 인과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지나온 과거라고 할 만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에 대한 글을 썼던 몇몇 주요한 이론가들이 영화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이러한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을 수 있는 것, 혹은 흘러가는 시간을 멈춰 세울 수 있는 것. 그래서 파우스트에 나오는 그 유명한 그 대사 있잖아요. 파우스트에서 너는 아름답고 시간아 멈춰서란가요? 너는 아름답구나. 막 이런 이제 유명한 대사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사실 영화 경험이라는 것을 특징 짓는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문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나가 버린 시간, 상실된 시간은 어떤 방식, 어떻게든 극복하려는 갈망, 이런 것이 사실 영화 경험이라면은 이론 또한 어떻게 보면은 근대 이전에는 존재하고 있었다고 가정된 것. 하지만 지금은 불가능한 것. 이런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든 다시금 연결해 보려는 시도. 사실 이러한 설명을 여러분들이 듣고 있노라면은 아마 다시 한번 루카치가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네, 루카치가 근대 소설에 대해서 설명했었던 굉장히 유명한 근대 소설에 대해서 정의했었던 유명한 문구 중 하나가 근대 소설이란 서사시가 불가능한 시대의 서사시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예. 사실 왜 서사시가 불가능할까요? 예. 서사시라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든 개인과 세계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을 때, 그래서 개인의 행동이 어떤 방식으로든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으로 등재될 수 있었던 시기의 장르가 어떻게 보면 서사시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이런 서사시가 근대에 이르러선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개인과 세계의 관계가 멀어지고 분열되고 찢어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대 때 서사시적인 시도를 한다는 것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모하고 시대착오적인 시도라고 볼 수 있지만 루카치는 결정적으로 이러한 그 시대착오성이라야말로 소설이 가진 주요한 강점이라고 봤던 사람이에요. 왜냐면은 소설은 이러한 근대적인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을 염두에 두고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편으로는 소설은 주인공이 여차저차한 방식으로 세계와 화해하는데 하고자 노력을 하지만 결국에 궁극적으로는 그의 실패하는 경험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세계와의 연결 가능성이라는 것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어떠한 형태의 잠재태의 가능성 같은 것들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카치가 소설에 대해서 했었던 굉장히 역설적인 말 중 하나는 소설은 주인공의 실패를 통해서 개인과 세계의 화해가 궁극적으로 실패하는 경험을 통해서 성공하게 된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영화 경험이라는 것도 이와 굉장히 유사한 경험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렇게 보면은 사실 제가 이제 어, 오늘은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굉장히 아주 영화 이론이라는 학제 안에서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고자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영화의 모종의 정신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근대 소설에서부터 어, 기원했을 수도 있죠. 예, 근대 소설이 가지고 그러니까 영화라는 것을 하나의 물질적 지지체라고 할 만한 것들로 환원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것들이 여타 다른 매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영화의 정신, 관념이라는 것이 지속될 수가 있다면은 마치 앙드레 바젠 같은 사람들이 영화의 기원에는 날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었던 라이트 형제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영화의 기원에 있다고 볼 수 있다라고 한 것처럼 영화를 하나의 물질적인 어떠한 형태의 물질적인 매체 특정성을 지니고 있는 하나의 매체로 환원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필름과 영사 스크린, 빛 이런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으로 영화를 환원하지 않는다면은 영화의 어떤 장구한
계보학 같은 것들을 그려볼 수 있을지도 몰라요. 네. 하지만 또 그 이야기는 여기서 할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드리고자 했을 때, 하고자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까? 이제 막 여러, 글들 혹은 이제 책들을 막 이제 찾아보다가, 어, 딱 눈에 들어왔던 책이 바로 이 로드윅의 책이었어요. 네. 이 이론을 위한, 애가, 혹은 뭐, 비가라고 해야 될까요? 이 로드윅의 책은 사실 로드윅은 어떻게 보면은 영화 울트라 하드코어 이론가죠. 예, 여러분들도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국내에도 번역되어 있는 책 중에 그 정치적 모더니즘의 위기이고 국내는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현대 영화 이론의 궤적이라는 책으로 한나라에서 책이 번역이 되어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 책에서도 알 수 있듯이 로드윅은 어떻게 보면은 현대 영화 이론에 대해서 굉장히 막 두루 아주 자세하고 상세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로드윅이 사실 이 이론을 위한 비가 이 책에서 주로 하는 이야기 중 하나가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강의할 내용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미리 예고를 드리자면은 오늘 강의는 사실 이 로드윅의 이 책에 굉장히 많은 빚을 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몇몇 부분들은 로드윅 인용한 부분들을 써놨지만 인용을 써놓지 않은 부분도 로드윅의 사고에서 상당수는 어, 끌어왔음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사실 이 책에 어떻게 보면은 그 이론의 어떤 지형도를 그리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가 사실 현대 동시대 영화 이론의 어떤 지형도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지점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꽤나 연결되는 지점이 많은데 여기 로드윅은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영화에서 이론이 하나의 담론 혹은 사고 및 글쓰기의 실천을 지시하거나 규정하게 된 것은 1970년대의 산물이다. 가령 1950년 이전에는 영화에 대한 미학적 글쓰기에 정전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1960년대까지 이러한 정전을 영화 이론이라 부르는 일 또한 흔치 않았다. 네. 이미 앞선 강의를 여러분들이 들으셨기 때문에 여기서 1970년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지칭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아마 바로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즉, 어, 흔히 이야기하는 영화 이론의 적색시기라고 불리는 시기죠. 그래서 영화 이론이 1968년 5월 혁명 혹은 5월 운동과 함께 굉장히 급진적으로 혹은 이제 전지구적인 여러 민주화 운동, 탈식민 운동 같은 것들이 60년대 중반부터 후반에 걸쳐서 막 일어나게 되죠. 영화 이론도 이런 것들에 앞서서 굉장히 급진적으로 정치화되고 이론화되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네, 그 시기가 특히 이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프랑스를 중심으로 특히 이제 프랑스에서 까이드 시네마라는 영화 비평이나 혹은 시네필드 사이에서는 굉장히 전설적인 잡지죠. 근데 이 가이드 시네마가 사실 비평 저널인데도 불구하고 이 잡지가 갑자기 거의 아주 아카데믹한 학문을 다루고 있는 이론서처럼 막 갑자기 막 굉장히 이론적이고 막 빽빽하게 기호와 정신분석학과 마르크스주의로 점철된 울트라 하드코어 이론을 막 쏟아내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그 이후 1970년대 초반에서 중반에 걸쳐서 영국에 소개가 되면서 영국에 이제 스크린이라는 잡지, 그러니까 이 당시 이제 가이드 시네마를 비롯해서 당시 프랑스에서는 텔켈이나 시네티크 같은 굉장히 중요한 잡지들이 있는데 이 잡지들 간의 여러 정치적이고 주요한 이론적인 논쟁들이 영국의 스크린이라는 잡지에 소개되면서 이런 것들이 이 이후에 북미와 영국을 거쳐서 영화 이론이라는 학제가 제도화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커다란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바로 이 시기를 가리키고 있는 게 이제 지금 이제 로드윅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도 앞선 강의에서 보셨듯이 그 이전에 말하자면 석기 시대의 영화 이론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존재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앙드레 바젠 같은 사람도 들 수 있고 혹은 에이젠슈테인 같은 사람도 있고 그 이전에 발라즈나 아르나임이나 혹은 이제 윈스베르크 같은 여러 영화 크라카우도 그렇고요. 여러 영화 이론가 초기의 영화 이론가들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들이
그들 스스로를 이론가라고 생각했을까요? 영화 이론가라고 생각했을까? 그거는 조금 다른 문제죠. 예. 특히 우리가 지금 굉장히 많이 읽고 있는 주요한 고전적인 영화 이론가로 굉장히 많이 소개되고 있는 앙드레 바젠 같은 사람조차도 사실 본인은 영화 비평가지 본인을 영화 이론가라고 정체화한 적은 제 생각에는 60년대 적어도 바쟁은 사실 일찍 죽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불가능하지만 60년대 이전까지 바쟁을 영화 이론가라고 생각했던 이들도 많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60년대와 70년대에 걸쳐서 상당수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네, 이 시기에 굉장히 주요한 인물 중 하나가 크리스티앙 매츠라는 인물입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되었었던 인물인데요. 이 매츠는 영화 이론이 발화될 수 있는 장소를 상상하고 창안한 주요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는 기호학과 구조주의라는 보다 광범위한 지적 운동을 전후의 영화 비평,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잠깐 소개되었었던 필몰로지라고 하는 프랑스를 기반으로 어, 이제 점차적으로 모습을 드러냈던 영화학이라고 하는 것에 이런 광범위한 지적 운동을 결합하면서 하나의 방법으로 틀자인 공통의 어휘와 연구 프로그램을 통해 영화가 자신의 영역을 확장할 잠재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후 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 전반에 이르기까지 북미와 영국의 대학에서 이제 이 영화 연구, 시네마 스터디즈라는 것이 제도화되면서 이 과정은 이론이라는 특정 관념과 동일시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론은 기호학,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기호학과 정신분석학, 마르크스주의에서 파생된 개념과 방법론에 대한 간학제적인 움직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 새로이 형성된 학문 분과로서 영화 연구는 후일 정치적 모더니즘이라고 이제 명명됩니다. 이제 사실 정치적 모더니즘이라고도 하고 흔히 뭐 누군가는 이거를 그 에파라투스 티오리 그러니까 장치 이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스크린 티오리 스크린 이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어찌 되었건 이 굉장히 영화 이론이 정치적으로 급진화되던 시기이다. 예, 그리고 영화가 갑자기 어, 불현듯 이전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특히 이제 그 까이리 시네마 같은 잡지 안에서는 이제 그 매츠가 기고했던 주요한 잡지 중 하나도 까이리 시네마였으니까. 근데 까이리 시네마 같은 잡지에서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작가 정치, 그러니까 작가 이론이라기보다 작가 작가 정책이라고 해야겠죠? 예, 작가 정책, 작가주의, 작가주의 같은 것들이 사실 중심으로 할리우드의 어떤 그 아주 베테랑이고 굉장한 마스터지만 아주 대중적이고 손쉽게 우리가 그들의 진가를 알아보기 어려운 헐리우드의 마스터들을 중심으로 작가주의 영화 같은 것들에 대한 옹호 같은 것들이 사실 까이디 시네마에서는 굉장히 유명하다고 볼 수 있고 아마도 그것을 보여준 결정적인 사례 중 하나는 1954년에 나왔었던 프랑스어 트루포의 프랑스 영화의 어떤 경향이라는 글과 함께 작가주의가 까이드 시네마의 주요한 정책처럼 이제 자리 잡았던 시기에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였는데 이 시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헐리우드 영화들 가령 엘프레드 히치콕이나 하워드 옥스나 뭐 이런 감독들의 혹은 이제 니콜라스 레이나 이런 감독들에 대한 어떤 굉장히 커다란 선호도 지지도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시기가 사실 1960년대 초중반에 들면서 조금씩 변화하게 돼요. 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제가 이제 이게 되게 재밌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런 내용은 사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께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관련된 서적들이 있으니까 나중에 관심 있으면 이런 것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 이제 이 시기에 영화 이론이 급진적으로 정치화되는 어떤 결정적인 몇몇 계기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까이디 시네마에서는 편집장이 갑자기 가이드 시네 그 이전까지 가이드 시네마 편집장을 하고 있었던 에릭 루메르 같은 사람들이 갑자기 탄핵되고 갑자기 자크 리베트라는 사람이 자크 리베트는 감독이죠. 리베트가 편집장에 취임하면서 그리고 리베트가 이 리베트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하드코어 그 영화 비평가이었거든요. 비평가이자 이론가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동시대 이론과 영화가 어떻게 발맞추어서 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고민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리베트가 딱 취임하자마자 가이드 시네마의 커버가 딱
고다르의 영화로 바뀌게 되거든요. 예, 고다르의 비브르삽이라는 영화로 갑자기 딱 바뀌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상징적인 그런 전환점 같은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데 그 이후에 이제 리베트가 편집장이 되면서 일었었던 여러 가지 형태의 정치적인 것들을 수용하는 그 흐름들이 있습니다. 네, 그 시기를 이제 일컫는다고 볼 수 있어요. 어, 네, 이제 이 시기에 그 정치적 모더니즘에 있어서 가장 어, 중요한 텍스트 중 하나가 장르이 꼬몰리와 장 나르본이라는 이 두 사람이 함께 쓴 영화 이데올로기 비평이라는 텍스트예요.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들은 영화의 의미작용이란 이데올로기의 문제로 재조정됩니다. 영화는 이데올로기적인 실천이며 나아가 과학적 영화 비평이란 이데올로기와 형식 사이의 다양한 관계를 식별할 수 있는 척도를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간주됩니다. 그래서 이 영화 이데올로기 비평이라는 글을 여러분들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글은 굉장히 막 무슨 약간 교리 같기도 하고 그 무언가 이렇게 선언문 같기도 하고 그리고 영화를 막 분류해 놓고 있어요. 막 일곱 가지 범주로 막 영화를 막 분류해 놓고 있어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사실 이런 일곱 가지 분류 자체가 우리가 이제 흔히 정치적 모더니즘식이나 스크린 이론식의 영화 이론들은 굉장히 좀 단순하게 고전적인 영화의 리얼리즘은 나쁜 거고, 혹은 고전적인 영화와 다르게 이데올로기적인 어떤 과학성을 지닌 유물론적인 영화는 굉장히 지지해야 할 영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단순화시켜서 우리가 이 시기의 이론들을 바라보는 경향들이 있는데 사실 여기서 일곱 가지 범주로 나눈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어떤 이 복잡성 같은 것들을 사실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여러 가지 형태의 범주를 식별할 수 있는 척도를 영화 비평은 제시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에 있어서 가장 기준점이 되는 것 중 하나는 이데올로기적인 실천이다. 네. 그래서 이제 비평은 과학적인 이론이 되고자 했고 그에 따라 텍스트와의 관계 속에서 기존에 가려져 있던 인식론적인 가치를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틀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정치적 모더니즘은 인식론적인 모더니즘이며 이데올로기적인 실천으로서 영화 이론은 그 이데올로기 효과를 가시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그 이론가들은 혹은 비평가들, 이제 비평가들이죠. 이제 비평가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비평이라는 범주를 넘어서 어떠한 형태의 인식적 가치로서 이론에 다가가고자 했었고, 그런 것들을 개진하는 가운데 이들은 이론가이자 동시에 실천가이기도 했어요. 네, 혹은 이론적 실천이기도 했어요, 그것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 가이드 시네마의 적색 시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감독이 있다면 단연 고다르 같은 사람들이죠. 고다르는 이 시기에 갑자기 마오이즘에 심취하면서 상업 영화에서부터 갑자기 딱 거리를 두고 지가베르토크 그룹이라는 것을 결성한 다음에 어떤 굉장히 그 소수의 집단적인 실험적 영화들을 제작해 나갑니다. 1979년 할 수 있는 자가 구하라라는 영화로 상업 영화에 다시 돌아오기 이전까지 독자적인 배급 시스템을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어떻게 현실에 개입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치열하고 전투적으로 고민했던 이론가이자 어떻게 보면은 실천가라고도 볼 수 있죠. 네, 이 60년대, 70년대의 정치적 모더니즘은 이제 거대 이론의 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데올로기 비판, 주체 형성의 분석, 재현의 정치학,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와의 연결 이런 것들이 사실 주요한 토픽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데올로기 비판은 자연화된 현실을 폭로하고 뭐 관객의 동시 무의식적 욕망, 그다음에 이미지가 권력을 생산하는 방식, 문화는 경제적 토대의 매개. 물론 문화는 경제적 토대의 매개 이런 방식으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 시기에 많은 그 이론가들이 굉장히 어, 복잡하고 혹은 이제 굉장히 중층적으로 받아들였었던 여러 가지 형태의 이론가들이 특히 이제 그 알투세르 같은 사람들이 내놓았었던 과잉 결정이나 부재하는 원인 같은 개념들을 통해서 문화라는 것은 사실 자율적이지만 그러한 자율성 자체가 어떻게 경제에 의해서 매개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막 설명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복잡한 과정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어찌되었건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궁극적인 일자로서 경제적 토대 같은 것들을 이들은 당연히 전제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역사 유물론과 영화 이론이라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접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했었던 이론가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현실의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에 얽매인 정태적인 주체를 넘어 유동적인 주체의 위치를 영화 자체로부터 생산하고 발견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 중 하나는 이데올로기라는 것이 특히 이제 스크린 이론이라고 후일 알려진 영국을 중심으로 이제 영국의 스크린이라는 잡지에 기고를 했었던 이제 뭐 피터 월렌이나 혹은 이제 나중에 로라 멀비나 막 이런 여러 스티븐 히스나 이런 주요한 영화 학자들과 다르게 이 까이디 시네마에서 이 이데올로기라는 개념은 반드시 굉장히 안 좋은 것만은 아니었어요. 네. 그리고 그 이유 중 하나는 당연히 방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알투세르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알투세르에게 이데올로기라는 것은 단지 허위 의식이나 기만이나 거짓 같은 것들만인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개인이 세계를 총체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시대에 이런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든 인식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상상적 매개 같은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데올로기적인 실천이라고 하면은 꼭 아주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예, 그것은 어떠한 형태의 허구적인 범주, 가상적인 범주를 통해서라도 현실을 인식할 수 있는 하나의 카테고리 같은 것들을 만들려고 하는 시도였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던 의미작용적 실천, 이데올로기적 실천이라는 것을 반드시 안 좋게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 정치적 모더니즘 이제 거대 이론의 시기가 점차적으로 바뀌어가는 시기가 오죠. 근데 이 시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글. 아까도 김준 선생님께서도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영화 이론의 역사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 아까 이제 김준 선생님은 열 손가락 안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거의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혹은 최근에 제가 어떤 이 영화 연구를 하시는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했던 이야기인데, 영화 이론가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빼어나고 뛰어난 영화 이론가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이론가들을 인문학적인, 토양 아래서 그 이론가들이 자주 인용되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근데 거의 유일하게 굉장히 광범위하게 인용된 케이스가 바로 이 로라 멀비의 글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예, 그만큼 멀비의 이 글은 영화 이론의 역사 안에서도 굉장한 영향력을 떨친 글이었고, 물론 이 글은 후일 이렇게 많이들 인용되는 글이지만 그만큼 논란도 많은 글이기 때문에 굉장히 뭐 몇몇 커다란 문제점도 지니고 있는 글이긴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모종의 이제 비판 같은 것들도 그 이후에 후속학자들이 많이 개진하고는 했었는데 어찌되었건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주로 정신분석학이라는 것을 영화 이론과 접합하는 지점 안에서 발생했었던 여러 가지 형태의 난제들, 혹은 이제 락강의 응시 개념 같은 것들을 이제 막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메일 게이지라는 사실 락강주의 안에서 메일 게이지 같은 개념들은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왜냐면은 게이지라는 것은 여성적인 것이기 때문에 응시라는 것은 여성적인 것이기 때문에 메일 게이지 그거는 그 이제 나중에 뭐 존 콥잭 같은 학자들이 멀비는 룩과 게이지를 시선과 응시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지 않는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후일 이제 비판할 수 있는 건덕지를 제공하기도 했지만 어찌되었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만큼 커다란 영향력을 떨친 글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 모더니즘이 점차적으로 위기를 맞이하고 점차 쇠락하는 과정은 바로 이제 정치적 모더니즘의 내적인 분기로부터 비롯되었는데 그러한 내적인 분기라고 할 만한 것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텍스트가 바로 이 시각적 쾌락과 내러티브 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과 북미의 정치 및 영화 문화에서 페미니즘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었던 1975년. 사실 스크린은 그 이전까지 그러니까 사실 영국과 북미에서 굉장히 이런 분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페미니즘적인 어떤 화두를 던지는 글이 막 눈에 띄던 것은 아니었는데 어떻게 보면 갑자기 멀비의 이 글과 함께 뭔가 흐름이 확 바뀌게 돼요. 그래서 스크린은 이 영화 이론의 역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격렬한 논쟁을 불러온 이 로라 멀비의 글이 발표되게 됩니다. 이 멀비의 글은 사실 두 가지, 어떻게 보면은 두 가지 방식으로 혹은 두 가지 경로로 읽힐 수가 있어요. 멀비의 글이 어쨌든 근본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던, 어, 학문이 있다면
단연 프로이트 라캉의 정신분석학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분석학을 통해서 아까 이제 멀비의 시각적 쾌락과 내러티브에 대해서 김준호 선생님도 잘 요약을 해주셨는데, 이 프로이트 라캉적 정신분석학에 따르면 정체성을 침식시키는 영화 보기의 지배적인 과정을 이데올로기적 재현 속에서 보강해야 할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정체성이라고 하면은 남성, 여성이겠죠. 네. 혹은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적 차이라고 할 만한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든 보편화시키는 영화 보기의 지배적인 과정이라고 할 만한 것들을 어떻게 우리는 보강할 수 있을까? 그래서 성격 차이, 여성적인 것이란 텍스트의 자기동일성을 구성하는 모종의 부정성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뭔가 보편적으로 전제되어 있지만 이러한 보편적인 전제를 위해서 배제되거나 억압되어 하는 것으로서 여성적인 것, 성적 차이라는 것이 아주 정신분석학적인 어떻게 보면은 정신분석학적인 어, 틀 하에서 구축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 이것은 이 성적 차이, 섹슈얼 디퍼런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받아들인 정체성 정치로 나아가는 길을 제공하기도 해요. 이론이 여성 관객의 특수성이라는 질문을 출발점으로 삼게 되면서 점차 자기동일성의 확신을 약화시키기보다는 강화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체성, 동일성 이런 것들 자체를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 전자에서는 이런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든 약화시키고 이런 것들을 다른 방식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어떠한 형태의 커다란 흐름이 있었다면은 두 번째에서는 그렇기보다는 여성 관객이란 특수성 이런 것들 자체를 강화하고 여성적인 경험, 여성적인 관객이 영화를 보면서 겪는 어떠한 형태의 경험 같은 것들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런 것들이 이 글이 전개되는 계기를 제공하게 됩니다. 멀비의 논문은 페미니즘과 정치적 모더니즘의 접합을 제시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정신분석적 경로를 추월하여 영화 연구라는 학문 분야를 미디어 연구나 문화 연구의 방향으로 이끄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물론 이러한 분기는 단지 멀비의 논문만이 아니라 정치적 모더니즘이 준거했었던 인식론 그 자체에 내재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 자체가 모종의 분열적인 지점을 정치적 모더니즘 자체가 지니고 있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담론에 의해 위치 지어진 주체는 전복되어야 했으며 담론에 의해서 위치 지어진 주체라는 건 뭐예요? 주체라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든 스스로 자기 동일성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태의 담론이나 권력을 통해서 매개됨으로써 주체가 위치 지어진다는 거죠. 정치의 장은 이러한 텍스트로부터 텍스트에 대한 새로운 독해를 생산해낼 수 있는 주체의 능력으로 이동해야 한다. 그러니까 담론에 의해서 매개된 주체는 그러한 담론을 어떤 방식으로든 담론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하겠죠. 주체의 능동적 활동.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전통적인 할리우드 영화, 고전적인 할리우드 영화가 구성하고 있는 그 관조적이고 정태적인 어떤 방식으로든 부르주아적 주체의 위치라고 하는 것에 고정되어 있었던 주체를 어떻게 우리는 해방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로 이제 주체의 능력을 이동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러한 새로운 주체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노력은 멀비가 전개했었던 어떤 여성적 경험이라는 것과 어떤 방식으로든 만나기가 쉬웠어요. 자, 이들의 반토대주의 및 반본질주의는 젠더, 민족성, 인종, 계급, 성적 차이를 통해 권력과 맺는 외적인 비대칭적인 관계를 거듭 비판했고, 그 과정에서 모든 현실적인 착취의 형태에 의해 각인된 몸이라는 토대를 기준으로 확립하기에 이릅니다. 자, 이제는 이런 전도가 이제 발생하는 거죠. 권력으로 매개된 몸이라는 동일성 비판의 기획은 점차적으로 정체성 정치로 전도가 됩니다. 자, 이게 왜 전도고 굉장히 흥미로운 반전이냐. 생각해 보세요. 나의 몸은 항상 권력으로 매개되어 있었어. 나의 몸은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나는, 자기 동일성을 통해서 이것은 나의 몸이고 나의 신체라고 생각했던 것은 사실 어떤 방식으로든 매개되어 있었고 권력을 통해서, 어, 연결, 그, 연결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은 나의 나의 몸에 대한 나의 경험, 나의 몸이라는 자기동일성, 이런 것들로 전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이론의 시대와
이 이론 이후의 시대를 가르는 굉장히 흥미로운 이 경계에 있는 흥미로운 전도이기도 해요.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니 홀처 같은 이 시기 과도기에 있었던 제니 홀처 같은 그 미술가가 있죠. 이 미술가 어떻게 보면 팜플렛이나 메시지 같은 것들을 전달하면서 나의 몸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 이런 것을 이제 막 이야기했던 사람, 이런 막 바바라 쿠르거도 있고 막 이 시기에 많은 이론가 이게 미술가들은 내 몸이 어떻게 권력이나 혹은 정치적인 담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매개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폭로하고 인신론적인 비평 같은 것들을 시도했는데, 최근에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페미니즘 운동의 하나였다면은, 그 이후의 페미니즘 운동은 그것보다는 나의 고유한 여성적인 경험, 나의 고유한 어떤 자기동일적인 정체성,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게 작용하게 되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한 반전이죠. 나의 몸은 나의 것이 아니었는데 나만이 경험할 수 있는 나의 몸, 이런 것으로 바뀐 거죠. 네, 그래서 이제 1980년대 전반에 걸쳐 이론의 주요 개념들은 변화했지만, 이 변화는 여전히 공통적으로 사실 주체와 이데올로기라는 문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통의 토대에는 긴장이 자리했습니다. 방금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그 긴장입니다. 그래서 스크린 혹은 정신분석학 마르크스주의 기호학 같은 것에 세례를 받은 이들을 중심으로 옹호되던 의미작용적 실천으로서 주체성과 이데올로기 비판, 이런 이제 것들이 이제 첫 번째였다면은, 두 번째는 문화 소비자들을 관객이 아닌 의미의 적극적 생산자 내지 각각 차이를 지닌 독자로 간주한 문화연구적인 입장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방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던 권력에 매개되어 있었던 신체와 어떤 자기동일적 신체라고 하는 것의 차이이기도 할 거예요. 혹은 아까 김준 선생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잘 설명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스크린 이론이 가지고 있었던 많은 후대의 이론들에게 스크린 이론이 비판받던 이유 중 하나는 스크린 이론이 가지고 있던 모종의 일반성 때문이죠. 영화 일반성. 영화 일반이나 보편적인 경험만을 특징 짓지, 그것이 각각 개인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영화를 감각하고 느끼고 여기에 능동적으로 반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비평은 전무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스크린 이론은 굉장히 추상적인 이론 비판. 그래서 스크린 이론식에 제시했었던 많은 그 어려운 부정성의 개념들 있죠. 그래서 막 아까도 이야기 나왔었던 그 봉합 개념이나 서처라는, 어떻게 보면 영화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일 텐데, 봉합이라는 개념이나 혹은 무의식, 타자성, 이런 어떤 부재자, 막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복잡하고 어려운 개념들이 영화 보기의 과정 안에서 그런 것들이 뭔가 증명할 수가 없는 문제다. 그거는 각각의 개인적인 영화의 감각적 체험 안에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일반화할 수가 있느냐 하는 모종의 반박 같은 것들이 이 2번, 그러니까 문화연구적인 입장 혹은 포스트 이론적인 입장 안에서 전개가 됩니다. 네, 문화연구는 기존의 이론과 마찬가지로 마르크스주의, 포스트 구조주의, 페미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미디어 연구, 포스트 식민성, 비판적 인종 이론 등에 관심을 두었으며, 이는 확장되고 있었던 영화 연구의 영역과 분명 어떤 교차점을 이뤘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에는 분명히 어떠한 긴장이 있었습니다. 문화연구는 문화라는 개념을 중심에 둔 조직된 연구 틀이라는 점에서 영화는 그 안에서 검토 대상이 되는 여러 요소 중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영화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이론의 중심이라기보다는 문화 생산과 소비의 다양한 형식 중에 하나로 통합되어서 이제 다뤄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러한 정신분석이나 이런 뭐 기호학이나 마르크스주의 같은 거대 이론 자체도 이론 안에서 점차적으로 쇠퇴하게 됩니다. 물론 이건 제가 이론의 역사라는 지점에서, 이론의 어떤 내재적인 역사라는 지점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고, 사실 이런 것들을 이루고 있었던 여러 가지 형태의 외적 조건들도 있죠. 네, 그러니까 1980년대, 90년대에 이르렀었던 여러 가지 형태의 변화들, 특히 구공산권의 몰락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그러니까 새로운 세계란 불가능하다. 새로운 세계를 꿈꿨었던 많은 혁명 분자들 어떻게 됐나 봐라. 구공산권이 몰락한 것처럼 이들은 결국에는 굴락이나 전체주의를 귀결될 수밖에 없을 뿐이다라는 자유주의자의 은밀한 협박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시기에 막 만들어지면서 어떠한 형태의 현실의 변화, 현실의 어떤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주체성의 창출, 이런 것들을 꿈꿨었던 많은 이론가들의 정치적 기획 같은 것들은 점차적으로 사그러드는 시기가 이 시기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 안에서 어떠한 형태의 그 작은 변화들을 우리가 조직할 수 있을까? 이런 거죠. 말하자면 혁명이냐 개혁이냐, 혁명이냐 수정입주이냐, 이런 것들과 되게 유사한 그 정치 이론이나 이런 정치 흐름 안에서 보면은 이런 것들과 굉장히 유사한 흐름을 이론 안에서도 반복이 되게 됩니다. 네, 이제 이 시기에 그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점차적으로 쇠퇴하게 되는데, 영화 연구가 대학 교과 과정 속에서 자리를 확보하고 예술 및 인문학 전반에 비평적이고 역사적 연구에 기여를 하기 시작한 바로 그 순간, 극장 중심의 영화와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었던 영화 및 무빙 이미지는 새로운 유형의 스크린, 다양한 플랫폼과 배급 채널을 통해 등장하는 전자적이고 디지털 미디어의 다종화된 형태로 이제 해체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예술 이론 전반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폭발적인 영향력은 포스트 모더니즘 개념을 둘러싼 다양한 개념적 불일치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모더니즘 담론을 빠르게 약화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일어났었던 결정적인 변화 중에 하나가, 정치적 모더니즘은 근본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좋은 자기들이 옹호하는 영화와 자기들이 비판해야 하는 영화 같은 것들이 딱 나뉘었다고 이제 굉장히 쉽게 도식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연유들이 있어요. 왜냐면은 이 시기만큼 어떠한 형태의 이항 대립, 이분법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막 창궐했던 시기가 영화 이론의 역사에서는 달리 없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시기에 특히 구조주의적인 비평을 수행했었던 많은 이론가들, 특히 막 장르 비평 같은 데 안에서도 서부극 같은 것들을 분석하면서 문명 대 야만이라는 이항 대립 안에서 쫙 계열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고, 혹은 물질 대 관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그럼 과학 대 이데올로기,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이항 대립 같은 것들이 막 만들어졌던 시기죠. 그리고 그 시기에 주요하게 만들어졌던 또 다른 대립 중 하나가 모더니즘 대 리얼리즘이었죠. 예. 제가 사실 이 강의에 강좌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이제 삼고 있는, 제목에도 썼던 개념 중 하나가 이제 리얼리즘인데, 그러한 리얼리즘이라기보다 여기서 리얼리즘은 특정한 시기에 성행했었던 리얼리즘을 가리킵니다. 그때의 그 이 리얼리즘은 할리우드의 고전적인 영화를 중심으로 발전한 어떠한 형태의 리얼리티 이펙트, 그러니까 현실 효과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짓된 방식으로 현실이 실제 하는 것처럼 만들어내는 어떠한 형태의 기만적인 효과로서 할리우드의 고전적인 영화가 만들어내는 장치들, 그런 이데올로기의 기제로서 장치의 허구성, 허위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폭로하고 비판하는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리얼리즘들에 대해서 대립되고 그에 반대되는 하나의 주요한 미적인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거는 모던 시네마였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모던 60년대, 70년대는 굉장히 거장 감독들의 시대잖아요. 안토니오니, 펠리니, 고다르, 막 수없이 많은 거장 감독들이 영화를 제작했던 시기고, 이 감독들 혹은 이제 뭐 이들보다 훨씬 더 급진적으로 영화를 찍었던 장말스토프와 다니엘 위에나 혹은 마르그리트 듀라스나 샹탈 에커만이나 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모던 시네마들이 막 등장했었던 시기인데, 이런 모던 시네마들이 리얼리즘이 구성했었던 환영적인 공간을 어떤 방식으로 해체하고 그것을 유물론적으로 재구성하고 있는가에 대한 논의들이 이 시기에 굉장히 풍부하게 개진되었기 때문에 모더니즘 대 리얼리즘이라는 대립이 분명 존재했어요. 한편 고급 예술 대 대중 예술,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사하죠. 프랑크푸르트 비판 이론 안에서는 모더니즘이라는 고급 예술 대 어떻게 보면 할리우드라는 대중 예술, 이런 어떤 분열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이항 대립 같은 것들이 이 시기에 굉장히 많이 등장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항 대립은 점차적으로 이렇게 정치적 모더니즘이 쇠퇴하고 이론의 시기가 점차적으로 약화됨에 따라서 이런 이항 대립 자체도 해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영화의 역사를 아마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1970년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적색 시기라는 것이 196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 중반까지를 이제 주로 이야기를 하고, 이제 70년대에서 80년대로 넘어가는 과정이 과도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70년대에서 80년대로 넘어가는 시기 세계 영화사에 대해서 꽤 잘 알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이 시기에 새로운 할리우드가 만들어지죠. 뉴 할리우드라고 불리는. 그래서 스티븐 스필버그가 1975년에 조스로 1억 달러를 그 블록버스터라는 개념을 만들어내죠. 그 1억 불이라는 블록을 버스터 돌파하는 이 조스라는 영화와 함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동시에 1977년 조지 루카스의 스타워즈 막 이런 혹은 여러 가지 형태의 블록버스터들이 막 우후죽순 등장하면서 헐리우드 시스템이 굉장히 어, 체급이 훨씬 더 커지고 보다 전지구적으로 확장되는 시기가 이 시기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대중예술과 고급예술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점차적으로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이항 대립의 소멸 같은 것들은 단지 이러한 아주 미시적인 것들 안에서만 볼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보다 거시적으로 보자면은 그동안 어떠한 형태의 대립을 하고 있다고 가정되어 왔었던 가령 예술 대 경제 같은 것들 있죠. 그러니까 감성적인 예술과 이해타산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경제 사이에서의 어떤 그 대립 같은 것도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많은 유미주의자들이 감성이나 감각 같은 것들을 통해서 자본주의적인 추상성 같은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좀 비판하고자 했었던 이유 중 하나는 감성과 이성이라고 하는 거고 감성적인 예술과 그런 것들과 반대되는 이성적인 그 감성적인 예술에 대한 모종의 타자로서 경제라는 것이 존재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대립 자체가 점차적으로 뭔가 무너지는 듯한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제 이런 것들이 오늘날에 이르면 경제와 예술 사이에서의 차이가 점차적으로 사라지고 있잖아요. 완전 거의 사라졌잖아요. 지금 오늘날은 정말 완전하게 신미화된 자본주의죠. 신미성, 감성, 감각 이런 것들로 이런 것들이 충분히 소비되고 또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 같은 것들을 수놓고 있는 세계가 오늘날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성적인 것과 경제적인 것 사이, 감성적인 것과 이해타산적인 합리성 사이에서의 그 대립 같은 것조차도 점차적으로 사라지는 시기가 바로 이러한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모더니즘적인 예술을 뒷받침하고 있었던 결정적인 관념이라고 할 수 있죠. 말하자면 거장, 어, 작품, 막 이제 모더니즘적인 관념들이거든요. 이 거대한 이 자본주의에 맞서는 외로운 개인으로서 어, 작업, 워크라는 개념들, 막 이런 것들조차도 아주 굉장히 모더니즘적인 개념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무너지는 시기가 이 시기입니다. 왜냐면은 뭐 거장, 막 그다음에 이제 캐논 같은 거 있죠. 정전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모종의 그 권력 혹은 형이상학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포스트 구조주의 이후로 포스트 구조주의나 탈식민주의 운동 같은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듭 비판을 해왔었기 때문에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종의 권력 같은 것들도 점차적으로 막 흩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영화사 같은 것들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장들의 시대가 거의 끝나가죠. 이 시기에 이르려면은 그런 것들은 단지 어떤 영화 감독들이 실제로 유능한 영화 감독들이 어떤 시기에는 많았고 80년대 들어서 이런 유능한 영화 감독들이 점차적으로 감소했나가 아니라 어떠한 형태의 커다란 시대적인 맥락과 함께하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형식적인 추상과 매체 특정성에 대한 모더니즘적인 강박은 빠르게 쇠퇴하였으며 70년대 후반과 80년대 초에는 개념 미술 및 포스트 미디엄 전략과 함께 매체 개념 자체가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게 됩니다. 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형식적인 추상성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모더니즘이라고 하면 특히 영화라기보다 예술사 혹은 미술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모더니즘 예술, 대문자 모더니즘의 예술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를 수 있는 이론가가 있죠. 클레멘트 그린버그 같은 사람들. 예. 그린버그 같은 사람들이 했었던 그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어떠한 형태의 사회적인 것들로 환원될 수 없는 예술의 고유한 자율성 같은 것들을 주장했던 사람이거든요. 예술의 고유한 자율성, 예술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사회적인 것, 과거의 아방가르드 1차 아방가르들이 사회적인 것과 미적인 것이 어떤 방식으로도 합일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떠한 형태의 사회를 함에 따라서 어떻게 예술을 폐지시킬 수 있을까? 왜냐하면 예술과 세계는 합일된다면은 굳이 예술이라는 하나의 독자적인 분과 학문이라는 것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술을 어떻게 폐지시킬 수가 있을까에 대한 이론이 1차 아방가르드의 연대한 작업이었다면 이 2차 아방가르드라고 불리우는 클레멘트 그린버그식의 이 대무자 모더니즘 반대로 이러한 사회적인 것으로 환원할 수 없는 예술의 고유한 자율성 같은 것들을 주장했었던 인물이 대표적인 인물이지 그린버그 같은 사람들이죠. 이때 이제 그린버그가 주장했었던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이런 매체 특정성이나 형식적 추상주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모종의 모더니즘적인 강박 같은 것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빠르게 쇠퇴하게 되며 70년대 후반과 80년대 초에는 개념 미술 및 포스트 미디엄 전략과 함께 매체 개념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거장, 워크, 뭐 저기 뭐 이런 캐논 이런 개념들이 흔들리고 점차적으로 무너진 것과 마찬가지로 매체 특정성이 가지고 있는 이 매체 특정성에 부여되어 있는 어떠한 형태, 형이상 이런 것들을 어, 가만뒀겠어요? 가만두지 않았죠. 예. 그래서 미디어 연구의 부상과 텔레비전, 비디오 아트, 전자미디어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며 이론의 대상으로서 영화는 점차적으로 퇴조했고 시각 연구 및 다종화된 스크린 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이제 대체되었습니다. 네, 이제 이론이라는 것은 이론의 대상으로서 이론, 혹은 그냥 이론 말 그대로 이론 그 자체가 되게 되는데 이제 이론의 주요 활동은 이론 비판 그 자체가 됩니다. 이론은 끊임없이 자신을 향해 되돌아가며 자신의 한계나 편향, 이데올로기적인 결함과 맹점을 추궁하고 검토합니다. 현재의 이론적 입장 바깥으로 나아가 그 한계와 모순을 폭로하고자 했었던 비판의 기획은 이론 그 자체를 메타 이론적인 수준에서 대상으로 삼으며 확장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모더니즘 시기에는 이런 것이 부족했어. 그래서 이런 정치적 모더니즘,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정치적 모더니즘 시기에는 어떠한 형태의 일반성에만 추구하느라 그 추상적인 작용에만 신경 쓰느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종의 감각적인 차원들을 신경 쓰지 못했어 하면서 그때 배제되어 있었던 자리로 이론이 점차적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어, 네, 그래서 이제 이론은 이데올로기 너머의 지평에서 말한다고 주장하는 타자의 공간을 기획하고자 몰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이데올로기라는 것, 기존의 주체성 비판의 기획이라는 것 너머에서, 그 지평 너머에서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어떠한 그러한 보편적인 거대 이론에 배제되어 있었던 자리를 자신의 공간으로 삼는 이론들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기번성은 주체의 정체성, 그러니까 주체가 자신과 권력과의 관계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인식의 한계와 가능성 같은 것들을 변형시켰으며 부정이나 비판 같은 과거의 거대 이론에 있었던 개념들은 점차 정체성의 정치라고 하는 것으로 거듭 되돌아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로드윅은 이 현대 영화 이론의 종언을 이제 이 세 개의 시기로 나누고 있어요. 네. 그래서 거대 이론의 시기, 그러니까 방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1968년에서 1975년에 이르는, 그러니까 1975년이라고 하면 방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로라 멀비의 시각적 쾌락과 내러티브 영화가 발표되었던 그 해죠. 네. 포스트 구조주의의 맥락에서 이데올로기와 주체에 대한 통일된 이론을 구축하고자 했던 열망이 어느 때보다 강했었던, 그러니까 이제 구조주의이자 혹은 포스트 구조주의의 맥락에서 이데올로기와 주체성 비판, 그래서 어떻게 주체 위치를 기존의 그러니까 선행했었던 기존의 현실에 입각하여서 구성되어 있었던 주체 위치를 어떻게 새롭게 변형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영화 자체로부터 찾을 수 있을까에 골몰했었던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자, 두 번째가 이제 1975년에서 1990년에 이르는 시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과도기라고 볼 수 있죠. 아까 로라 멀비의 그 논문이 만들어 놓았었던 어떠한 형태의 분기라고 할 만한 것들이 이제 막 점차적으로 갈라지는 시기. 그리고 한쪽이 약해지고 한쪽이 점차적으로 강해지는 시기. 그래서 서로 분리되어 있으면서 상호작용했었던 비판적 계열의 전개라고 할 만한 것들. 그래서 이 시기에도 분명히 문화 연구라는 것들 또한 여러 가지 형태의 비판 이론 같은 것들을 사실 포함하고 있는 학제잖아요. 예, 여러 가지 형태의 그 다종다양한 비판적 이론인 같은 것들을 간학제적으로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한 것이 이제 거대 이론의 시기와 어느 정도는 맞물리지만 동시에 근본적으로 갈라서고 있었던 시기.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까 이후에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메리앤도인 같은 학자들은 이런 그러니까 이론 이후의 이론이라고 하는 포스트 이론에 해당되는 많은 그러니까 이 포스트 이론에 해당되는 이론들과 특히 이제 그 포스트 이론이라고 하면 1990년대 중반에 만들어진 데이비드 보들과 노엘 캐롤이 썼던 그 책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여러 형태의 포스트 이론적인 것과 문화 연구가 얼마나
가까웠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메리헨도에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포스트 이론 문화 연구와 정치적 모더니즘 사이에 어떤 커다란 분기 같은 것들이 발생했던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90년대 이후 정치적 모더니즘이 소멸하고 문화 연구가 완전히 자립하게 되는, 네, 완전히 독자적인 학문으로 제도화되는 그 시기를 로드윅은 1995년경이라고 보고 있어요. 네. 네, 이제 물론 이론은 여전히 영화학을 비롯하여 예술 및 인문학 전반에서 의기양양하게 지배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1980년대 후반부터 부상한 이 네로톨로지, 역사적 시학, 인지주의와 역사주의적 관점의 초기 영화 연구. 그러니까 어, 아까 이제 여러분들께도 그 김준호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셨었던 보드웰 같은 사람들이죠. 네, 보드웰이 이제 보드웰은 어쨌든 보드웰의 커다란 계획 중 하나는 거대 이론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였어요. 예. 거대 이론이 얼마나 영화 경험이라는 것을 도구화시키고 있는, 그러니까 영화를 굉장히 이론의 시녀로 만들고 있는가, 어떤 거대 이론의 시녀로 영화를 대하느라 영화가 나 개인에게 어떻게 순수하게 다가오는지에 대한 성찰을 중립적으로 전혀 하지 못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죠. 물론 이제 이러한 보드웰의 비판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슬라보이 지집 같은 사람들이 다시 재반박하기도 하죠. 예. 왜냐면 이제 보드웰 같은 사람들이 내세웠었던 그 중립적 경험이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 이미 이데올로기적이냐.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좀 개입하고 있는 슬라보이 지적의 텍스트가 있죠. 그 진짜 눈물의 공포라고 네, 번역이 되어 있는. 네, 어찌됐건 이런 보드웰의 그 역사적 시각 같은 인지주의 뭐 이런 것들과 이제 역사주의적인 관점의 초기 영화 연구,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아까도 잠깐 이야기가 언급이 됐었던 어 어트랙션 오브 시네마, 예, 시네마 오브 어트랙션인가요? 네, 시네마 오브 어트랙션, 예, 매혹의 영화, 매혹의 시네마 라는 개념을 내세웠었던 탐관인 같은 사람들이죠. 예, 특히 이제 이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들이 어쨌든 기존의 거대 이론에 반발했었던 커다란 이유 중 하나는 거대 이론은 떤 방식으로든 관객이 수동적이고 어떠한 형태의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어,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는, 그럼 마치 플라톤의 동굴 속의 그림자 같은 그 바보 같은 존재처럼 이 관객을 굉장히 수동적으로만 그려왔는데 영화를 봐라. 초기 영화를 봐라. 초기 영화를 실증적으로 자세하게 아주 사료적으로 살피게 된다면은 초기 영화에서 이미 관객은 이미 굉장히 능동적으로 이미지와 소통하고 있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아주 그러니까 원시적 재현 양식이라고 불리는 그 그리피스 이전에 아주 초기 영화들을 보시게 되면은 그 영화들이 대부분 카메라를 쳐다보는데 거리낌이 없고 관객과 심지어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도 보이고 마치 1960년대 고다르가 했던 것처럼 관객에게 뭔가 말을 거는 것 같은 화면을 어, 고다르는 이런 것들이 뭔가 굉장히 뭔가 급진적인 것처럼 보였는데 해냈는데 1910년대 혹은 1900년대 초기 영화들은 이미 그런 것들을 다 하고 있었네. 그럼 관객은 바보 같은 능동적인 것만이 아니라 초기 영화를 살펴보면 관객이 얼마나, 그러니까 그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존재였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스크린 이론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예, 이런 어떤 그 반박 같은 것들이 이제 이 시기에 등장하게 되죠. 특히 이제 기존의 사진적 이미지가 디지털 프로세스로 대체되면서 영화 이론의 역사에 대한 새로운 매혹 같은 것들이 촉진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매체를 마주한 이들은 그 형식이 거듭 변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정의하고 설명해야 한다는 충동을 느꼈는데 로드위기 지적처럼 이는 영화적 외형을 취한 CGI가 우리에게 영화가 처음 등장했을 때 느꼈을 법한 근대성의 충격을 헤아리고 조종하고자 하는 욕망을 오늘날의 시점에서 불러일으키기 때문일 것입니다. 네, 이런 것들 이제 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뭐 이런 것들은 아까 뭐 김준우 선생님의 그 PPT에서도 나왔던 것들인데 동시대 이론의 어떤 주요한 경향들을 뭐가 있느냐, 뭐가 있을까? 제가 이제 그냥 나름대로 생각나는 것들을 막 이렇게 막 적어봤는데 6가지 정도로 적어봤는데 이런 것들 외에도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은 이제 그 영화 미디어 센터에서 아까 이제 그 백동엽 선생님이 보여준 것처럼 여러 가지 형태의 카테고리로
보다 더 다양하게 범주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 동시대 이론은 완전히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기보다는 기존의 이론을 글로벌 자본주의와 디지털 시대라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새롭게 다시 쓰고자 하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될까? 사실 저는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모종의 양가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분명히 고전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 영화라고 불리는 아까 현대 영화 이론의 종언이를 1995년경으로 로드윅은 봤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95년 이전까지의 영화 이론과 그 이후의 영화 이론은 뭐가 다르기 때문에 왜 이론은 똑같이 이론은 존재하는데 이론이 종언되었지? 이론은 끝났지? 예.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여전히 이론은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왜 우리는 이론의 종언으로 불러야 될까? 이런 것들은 분명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차이가 있지만 그들 사이에서 분명한 분기점 같은 것들이 있지만 동시에 이들을 연속적으로 가로지르는 어떠한 형태의 공통적인 지점들도 존재해요. 그러니까 단절과 연속성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사실 함께 공존하는 이 양가성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지점에서 저는 이러한 이론 이후의 이론 혹은 포스트 시오리라고 불리울 만한 이 이론들이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이론이 할 수 있었던 것들을 당연히 이들은 하지 않고 하지 못하고 또 하지도 않지만 하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이들의 이론이 기존의 이론과 연결되는 지점들도 있거든요. 저는 사실 아까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필름 시오리에서 그러니까 영화 이론이라는 것에서 영화 미디어 학으로의 이행 같은 것들을 이야기했다면 저는 사실 이런 거대 이론으로 지칭될 수 있는 그런 이론의 시기와 그러한 것들 이후의 이론들 사이에서의 모종의 차이와 연속성 같은 것들을 이제 조금 가늠해 보고자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시대 영화 이론은 모두 거대 이론 이후, 즉 기존의 근대적 주체성과 이데올로기적 지평의 이론 너머에서 갱신된 이론의 자리를 기획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화의 작동 방식이 총체적 현실을 은폐하며 그것을 환영적 자리로 대체하는 과정을 비판하고 텍스트 안에 억압된 부정성의 힘을 개방하고자 했던 과거의 이론과 달리 이론은 이제 그러한 이론 바깥에서 스스로 그 부정성 타자의 자리라고 할 만한 것들을 점유하게 됩니다. 자, 역설적인 것은 이처럼 이론이 부정성을 실체화하는 자리로 옮겨갔을 때 그 이론은 현존하는 질서를 부정하기보다는 그 질서를 공고하게 표상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론이 기존의 이론 너머를 염원하며 이론의 바깥으로 나아간 것과 마찬가지로 그 이론을 규정하고 있었던 자본주의적 현실 또한 스스로를 확장하여 기존의 부정적 실천을 얼마든지 소비할 수 있는 상품으로 변용시켜 놓았기 때문이다. 자, 이게 이제 사실 되게 좀 재밌는 부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 어, 멀비의 글 이후로 그러니까 여성적인 자리, 여성적인 관객의 자리라는 어떠한 형태의 자기 동일성이라고 할 만한 것들을 구성할 수 있는 고유한 경험, 자기 정체성, 자기 동일성 이런 동일성, 정체성의 정치라고 할 만한 것들이 이 시기에 이제 일어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들은 어, 텍스트에 의해서 기존의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의미작용의 실천에 의해서 작동되는 텍스트 안에서는 배제되었던 자리, 이 자리를 이론이 점유함으로써 이론이 실천적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사실 꿈꿨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그 이론 바깥의 자리라고 하는 것, 이론 너머의 자리라고 하는 그 이론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이론 바깥의, 이론 외부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더 이상 부정적인 것으로 별로 기능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긴 거예요. 가령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정치적 모더니즘 시기, 그러니까 영화가 굉장히 정치적인 레토릭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던 시기, 형식주의나 여러 가지 형태의 정치적인 수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동일성이나 환영주의라고 할 만한 것들을 비판하고 넘어설 수 있어요라고 했었다. 가령 뭐 카메라를 쳐다본 소해 효과나 여러 가지 형태의 카메라를 쳐다보고 이름으로 인해서 기존의 영화의 이데올로기적인 작용 같은 것들을 벗어날 수 있었던 어떤 실천적인 흐름 같은 것들이 특정 시기에 1960년대 시기에는 그런 것들이 가능했을지라도 80년대 이런 것들이 가능할까? 네. 80년대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MTV의 시대죠. 예. 뮤직비디오, MTV 같은 것들이 아주 전지구적으로 확장되고 이런 것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소비할 수 있었던 시기가 1980년대입니다. 그렇다면 MTV에서 카메라를 쳐다보는 것쯤은 아무런 일도 아니죠. 예. 심지어 오늘날 예능 같은 것들을 보면은 아주
카메라 뒤와 카메라 안 사이에서의 모종이 완전 거의 소통을 하고 있잖아요. 예. 카메라 뒤에 있는 PD와 카메라 앞에 있는 출연자 사이에서의 소통 같은 것들이 거리낌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 그림에 이제 배경 화면으로 넣었었던 데드풀 같은 영화가 사실 대표적이거든요. 데드풀은 옛날에 나왔으면 실험 영화예요, 거의. 예. 왜냐면 이 영화는 영화가 만들어내는 어떠한 형태의 디에게시스라는 것 자체가 지속적으로 파괴되는 데서 재미를 느끼는 영화거든요. 예. 계속해서 그러니까 자신들이 어떻게 연출되었고 자신들이 영화 바깥에서 어떤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거듭해서 영화 속 안에 캐릭터들과 이야기를 나눠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당연히 하나의 디에게시스를 온전히 따라갈 수가 없죠. 오히려 반대로 디에게시스와 디에게시스 바깥이라고 할 만한 것들을 거듭해서 오고 가는 반복적인 과정 자체가 하나의 재미로 기능하게 되는 거죠. 이런 영화들에서는. 음. 네, 동시대의 많은 이론들은 주체의 인식에 중요한 영화 보기의 관념적인 메커니즘을 넘어 고정된 본질을 흔들고 현실을 보다 유물론적으로 감각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내세웠지만 얄궂게도 그들이 내세운 유동성, 파편성, 감각성 등은 정치적 모더니즘 시기에나 부정성의 자리에 있던 것들이었습니다. 이미 이론이 직접 부정성을 체화하는 실천적 자리로 옮겨갔다는 사실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러한 부정성의 뇌관이 제거되었다는 것을 시사할 수 있어요. 자본주의는 바로 정확히 그러한 과거의 부정성이라고 할 만한 것들을 전면화함으로써 그 부정성을 소거시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죠. 부정성을 사라지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부정성의 형식, 부정성의 스타일, 부정성의 양식이라고 할 만한 것들을 아주 전면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과거에는 그런 것들이 뭔가 부정적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가 전부가 아님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존하는 세계 너머의 또 다른 세계라고 할 만한 것이 존재할 수 있었던 어떠한 형태의 잠재적 가능성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전면화시킴으로 인해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형식적인 스타일들, 이런 것들을 전면화함으로써 오히려 그 부정성을 소거시키게 된다는 거예요. 자, 하지만 여기서 어떠한 이제 반전 같은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영화 이론은 이제 현실을 총체적으로 해석하고 지시하기 위해 인식된 현실을 비판하고 그것을 넘어서고자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기꺼이 동시대의 현실을 구성하는 원료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런 어떤 부정성의 실천, 부정성의 양식, 스타일 이런 것들은 어떠한 형태의 부정적인 힘도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동시대의 이 후기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의 논리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냥 잘 기술하고 있는, 동시대 현실을 구성하고 있는 하나의 원료쯤으로 전락한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은 이론은 현존하는 현실의 상태를 그저 기술하는 기계가 된 셈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향은,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은 이론 자체도 우리는 사실 이론을 항상 과학 이런 것으로 보았지만 이론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자생적 이데올로기일 수 있음을 사실 보여주고 있죠. 예. 하지만 제가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데올로기라는 것은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예. 자, 하지만 이러한 경향은 역설적으로 이론이 단지 완결된 현실을 사후적으로 지시하고 해석하기 위해 동원된 자기 완결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것이 수용되며 현실을 구성하는 데 참여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동시대 이론이 현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없다는 말은 분명 옳아요.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론은 현실을 올바르게 표상해야 한다는 과거의 관점에서 이야기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우리가 앞선 강의에서 영화 이론에서 영화 미디어학으로의 이행, 전환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영화 미디어학이 현실과 이데올로기의 관계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영화 기존의 영화 이론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게 그것은 어디까지 이론이 현실을 올바르게 표상해야 된다. 이론이 어떤 방식으로도 현실을 지시하고 현실을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하나의 매개이자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과거의 관점에서 이야기해요. 다른 한편 이제 이론은 소외되고 물화된 현실 외부에서 현실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물화된 현실의 일부가 됨으로써 현실이 개념화되는 방식을 비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래서 약간 도발적으로 사실 생각해 본 게 그 루카치가 게오르그 루카치가 아까 근대 소설에 대해서 서사시가 불가능한 시대의 서사시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은 오늘날 이 새로운 이론 이후의 이론이라는 것은 모더니즘이라는 것이 파산한 이후의 모더니즘. 모더니즘이 불가능한 시대의 모더니즘에 가깝다는 거예요. 네. 네. 자, 그래서 이데올로기적인 실천입니다. 이론이 현실의 일부가 된다면 그것은 이론일까? 이데올로기일까? 이들은 자신들이 내세우는 개념, 그러니까 뭐 예컨대 가령 자연에너지나 사물이나 정동이나 기술이나 우연성 이런 것들을 통해 영화적 현실이 규정된다고 간주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개념 자체가 이미 자본주의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분명 이데올로기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과거의 거대 이론적인 영화의 관점 안에서 본 동시대 이론이겠죠.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이데올로기적인 실천으로 전환될 수도 있어요. 현실을 총체하는 것이 불가능한 오늘날 개념이라는 것은 적어도 자연과 사물, 우연성과 같은 타자성이 불가능해진 오늘날의 현실에서 이론을 통해서라도 그러한 것이 존재할 수 있었던 다른 시간성의 존재를 가늠해 보게끔 해주는 매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이데올로기적인 실천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한 이유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동시대 이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 동시대 이론은 자신들을 굉장히 과학적인 방법, 여전히 과학적인 방법론처럼 여기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내세우고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개념들, 그들이 어, 현실이 전개되는 방식이라고 할 만한 것들을 전개하기 위해서 의존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개념들이 있잖아요. 뭐, 막 사물 이론이 될 수도 있고, 정동 이론이 될 수도 있고, 혹은 기술에 근거한 고고학적인 뭐, 이론 같은 것들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뭐 이제 우연성, 지표성, 디지털 이후에 포스트 지표성 시대의 우연성의 이론, 혹은 뭐 렌즈에 기반한 관찰적인 이미지들인 다큐멘터리 같은 것들에서 만들어진 이런 어떤 지표적 흔적으로서의 실제의 흔적, 우연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것들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감각되고 인식될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나간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은 분명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이런 직접적인 내용, 직접적으로 현실을 지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이러한 것들 자체를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받아들이면 어떨까 하고 저는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데올로기적인 실천으로서 이들의 논의들을 다시금 생각해 보면은 오히려 이들의 논의가 가지고 있는 모종의 급진적인 측면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제가 그 강의의 제목으로도 썼었던 리얼리즘이라는 개념을 마침내 이제 끌고 옵니다. 사실 이론이나 실천이 지닌 현실에 대한 허구적인 개념화를 전적으로 긍정함으로써 현실을 지도하는 것. 이것은 궁극적으로 오늘날도 여전히 리얼리즘이 요구되는 이유다. 즉, 말하자면은 비판이라는 개념이 과거의 거대 이론 시기에 현실을 어떤 방식으로든 비판하고 넘어서고자 했었던 그 프로그램이 더 이상 불가능해진 시기에 비판은 어떤 방식으로 자신을 갱신할 것인가? 그때 그런 것들에 대한 모종의 힌트를 주는 것으로서 하나의 리얼리즘이라는 개념이 있죠. 예. 리얼리즘이라는 것이 왜 이런 것들에 대한 힌트를 줄까요? 리얼리즘은 흔히들 우리에게는 뭐 리얼리즘 하면 떠오르는 몇몇 스타일들이 있죠. 가령 쿠르베의 그림, 쿠르베의 회화, 혹은 발자크의 소설, 어, 혹은 영화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영화에서는 기본적으로 시네마틱 리얼리즘 하면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 중 하나는 앙드레 바쟁식의 리얼리즘 이론이들이죠. 바쟁이 어, 옹호했었던 어떻게 보면은 영화 자체가 사라지는 영화와 현실과의 관계 아래서 어, 바쟁이 옹호했었던 모종의 다큐멘터리적인 이미지와 유사한 것들 이런 것들이 사실 있고 또 하나는 이 정치적 모더니즘 시기에 일원화되었었던 헐리우드의 고전적 리얼리즘 같은 개념들이 있어요. 분명 리얼리즘이란 개념은 영화에서 굉장히 다종다양하게 씁니다. 심지어 마술적 리얼리즘 같은 것들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사실 이런 것들이 뜻하는 바가 뭐냐면은 리얼리즘 개념은 진짜 굉장히 수사적이라서 잘못 쓰면은 진짜 하나만한 이야기가 돼. 왜냐하면 영화가 현실과의 관계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고 영화의 아주 근본적인 조건이잖아요. 근데 굳이 그것들을 왜 리얼리즘이라고 부를까? 근데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리얼리즘은 이러한 스타일, 어떠한 형태의 하나의 양식적 차원에 해당된다기보다는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리얼리즘이라는 개념 자체에 내재해 있는 어떠한 형태의 모순, 이율배반
자기 완결적이지 못한 측면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인식할 수 있는데 가장 좋은 개념 중 하나가 리얼리즘이기 때문이거든요. 자, 리얼리즘이란 용어에는 현실과 현실에 대한 재현 및 속성으로서 이즘, 그러니까 리얼과 이즘이라는 양립할 수 없는 두 개념이 공존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현실이라는 것이 있어. 근데 현실에 대한 재현이 있어. 두 가지는 공존이 안 되죠. 어. 우리가 카메라로 하늘을 딱 찍었을 때와 그래서 하늘이라는 대상을 우리가 볼 때, 그래서 하늘이라는 것을 하늘을 찍은 이미지를 우리가 볼 때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나요? 라고 누가 물었을 때 어떤 사람은 하늘이라고 할 거예요. 이건 하늘을 찍은 이미지잖아요. 근데 달리 보면 그거는 하늘을 찍고 있는 어떤 카메라의 행위이기도 해요. 예. 현실에 대한 재현적인 측면들도 존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리얼리즘이라는 것은 어떠한 형태의 미학적인 층위와 인식론적인 층위가 함께 혼재해 있는 굉장히 불완전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리얼리즘에서 현실은 그래서 직접적으로 등치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이 개념적인 불안정성 자체가 리얼리즘이 가지고 있는 굉장한 강점일 수가 있거든요. 사실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이런 리얼리즘이라는 개념을 끌어오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의존하고 있는 학자는 이제 프레드릭 제임슨이라는 학자인데, 여기서는 제가 이제 굳이 제임슨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할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이제 거의 이제 끝나가고 있는데요. 네, 이제 리얼리즘에서 현실은 직접적으로 등치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은 현실을 온전히 재현할 수 없기에 가상적인 범주를 통해서라도 현실을 재현하려는 시도 자체에 존재합니다. 네, 이거는 되게 다른 거죠. 네. 현실이 온전히 재현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은 온전하게 재현되는 것이 애당초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의 가상적인 범주를 통해서 재현하려는 시도, 하지만 그것이 온전한 현실을 재현하는 데는 실패하겠죠. 하지만 바로 그러한 실패라는, 자기가 온전히 현실을 재현할 수 없다는 그런 실패의 간극 속에 현실은 존재합니다. 이게, 그리고 아까 제가 영화라는 것에 거슬러서 올라갔을 때 근대 소설이 있는 것이 아닐까. 루카치가 했었던 이야기랑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예. 근대 세계 서사시가 불가능한 시대의 서사시. 이런 것과 굉장히 유사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론이 현실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은 이론의 잘못이 아니라 현실 자체의 불완전함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현실 자체가 모순적이고 비완결적이고 비일관적이라는 것이 이론의 이 현실을 온전히 재현하려는 시도의 실패 속에 각인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론이나 혹은 우리가 이론을 적용하여 이론을 통해서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을 인식하고 있는 우리의 인식적인 실패가 아니라 현실 자체의 불가능성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네, 아까 김준 선생님이 잠깐 하기도 하셨었던 우연성의 사례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음, 메리 엔도엔이라는 이 학자는 제가 이제 사실 최근에 굉장히 관심을 좀 뒤늦게, 사실 메리 엔도엔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지금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시죠. 네, 근데 오래전부터 중요한 글들을 많이 써오셨던 분인데 제가 막 메린 도엔 글을 열심히 읽지 않다가 최근 한 몇 년간, 그리고 이제 박사 논문을 쓰면서 도엔의 글을 막 조금씩 읽기 시작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라이츠 오브 리얼리즘이라는 글에 실린 텍스트 중 하나가 이론의 대상이라는 글이 있어요. 네, 근데 이 이론의 대상이라는 글에서 메린 도엔은 포스트 이론과 문화 연구가 공통적으로 총체화 및 체계화를 거부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러한 체계성에 대한 저항을 흥미롭게 보여주는 오늘날의 영화 이론의 사례로 우연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네, 주지하듯 우연성은 포스트 지표성이나 렌즈 기반의 관찰적 다큐멘터리, 그리고 슬로우 시네마 등 최근에 많은 동시대 이론적인 이론이나 담론들에서 숱하게 등장하는 개념 중 하나가 바로 이 우연성이죠. 네. 왜? 우연성이라는 것은 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담아내고자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통제하는데 실패한 흔적 같은 것들이 담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체계라는 것이 온전할 수 없음을, 완벽할 수 없음을, 전체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주요한 사례로서 우연성 같은 것들이 많이 언급이 되고, 우연성이 가지고 있는 모종의 급진적인 미학적 가치 같은 것들이 있는 것처럼 많이들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도엔의 글에서는 사실 그 주로 언급되는 학자가 그 학자들도 굉장히 내공이 깊은 학자들이죠. 폴 윌레먼이나 미리엄 한센 같은 학자들이거든요. 이 미리엄 한센이나 폴 윌레먼이 우연성이라는 개념을 가져옴으로 인해서 우연성을 어떻게 그 여기서 이야기하듯이 어떠한 형태의 통제 불가능한 과잉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요. 네, 도해는 우연성이라는 것이 이미 사라져버린 유토피아적인 순간이기에 영화 이론에서 우연성 담론의 부상 자체가 영화의 위기에 다름없다고 봅니다. 즉, 여기서 우연성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어, 영화가 왜 이게 사라졌다고 보는 이유는 필름에서나 가능했던 거 아니냐는 거죠. 네. 왜냐면은 필름과 다르게 디지털에서는 우리는 뭐든지 지우고 마음대로 바꾸고 교체하고 수정하고 하는 것이 가능하잖아요, 손쉽게. 근데 필름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디지털은 모든 것들이 다 분리되어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따로 하나의 독자적인 작업으로 모든 과정 프로세스 같은 것들이 다 우리가 따로 처리할 수가 있다면은 필름에서는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그 일관적인 혹은 인과적으로 연결된 과정 안에 있기 때문에 필름의 어떤 방식으로든 기입되어 있는 것들은 제거할 수가 그걸 편집으로 잘라내지 않는 이상 그거를 이제 가위로 잘라내가지고 통제되지 못했던 부분들을 전부 다 제거하지 않는 이상 필름이 그런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든 노출하는데 항상 그러니까 우연성이라는 것을 노출하는데 굉장히 열려 있었던 매체라고 하면은 당연히 사진적 이미지에 기반한 필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진적 이미지는 근본적으로 하나의 대상을 찍는다고 하더라도 결코 그 대상만 찍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게 많은 이들이 영화와 언어를 손쉽게 등치시킬 수가 있나? 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게 만들었던 대목이죠. 언어는 어떤 하나의 어, 대명사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제 우리가 지시할 수가 있는가 하면은 영화는 사실 이미지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 굉장히 다층적이고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느 하나의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딱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거기에는 수없이 많은 변수 같은 것들이 개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것들은 사진적 이미지의 특성이었습니다. 자, 많은 이론가들이 이런 우연성을 구조나 체계 너머의 통제 불가능한 과잉이 물질화된 필름적 순간으로 보는 것과 다르게 도해는 그러한 불확정성의 구현 자체가 우연적인 것을 판독 가능하게 만드는 자본주의 기획이라는 점을 놓치지 않습니다. 자, 이거는 이 도해의 또 하나의 중요한 저서 중 하나인 영화적 시간의 출현이라는 이제 옆에 있는 이 책에서 나오는 대목인데 사실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대목입니다. 우연성이라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수없이 많은 통제되지 못하는 것들을 만들어냄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에 대한 모종의 부정적인 것을 실천적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화에서 우연성은 결코 그런 방식으로 작용하지 않았다는 게 도엔의 주장이거든요. 특히 영화에서 우연성은 마치 통계와 같았다는 거예요. 통계학 같은 것들이 영화의 등장과 통계의 등장은 굉장히 유사한 시기이거든요. 통계학이라는 것이 만들어진 시기. 통계학이 하고자 했었던 일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체계 너머에서 일탈적이고 우연적인 것들 자체가 우리의 세계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통계학이었어요. 일탈적이고 지금 이 체계 바깥에 어떠한 형태의 우연성 같은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에는 무수히 많이 있어요.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통계학이었어요. 근데 영화도 통계와 비슷한 작용을 했다는 게 도엔의 주장이에요. 어, 그러니까 우연성이라고 할 만한 것들을 계속해서 가시화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우연성을 어떻게 보게 되냐면 우연성을 의미화할 수 있게 됩니다. 우연성은 그 급진성을 점차적으로 잃어가게 됩니다. 우연성은 점차 육성되게 돼요. 이 어떤 우연성을 길들이는 과정이 영화의 어떤 거대한 자본주의적인 기획과 맞물리는 과정이기도 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도해는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흥미로운 대목이죠. 자, 그렇다면은 도엔식으로 보게 된다면은 우연성이 가지고 있는 급진성은 폐쇄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연성은 이미 모두 물화되었기에 우연성에 대한 담론을 기각해야 하는 걸까? 네, 실제로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왜? 우연성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연적인 것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형태의 감각적인 층위들은 이제는 충분히 자본주의 안에서 소비될 수 있는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지점에서 도해는 지표적으로 새겨진 우연성이란 것은 역사가 지시 대상의 흔적으로 구현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을 그냥
우리가 보지 못했던 어떤 우리의 총체적인 세계, 그러니까 우리의 합리적인 세계 안에서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여주는 계기로서 우연성을 생각한다기보다 지금과는 전혀 다를 수 있었던 역사의 가능성에 대한 어떤 경위 이런 것들을 볼 것을 제안을 합니다. 즉 우연성은 사진적 이미지에서만 가능했었던 물질적인 흔적이나 지표 같은 것들이 아니라 내용을 갖지 않은 채 여러 다양한 매체를 관통하는 현실의 근본적인 균열이자 부정성의 표식으로 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총체성에 대한 부정으로서 우연성은 결국 총체화된 현실에 가담함으로써 자신의 적대자에 의한 규정에 갇히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연성은 자기 정의 내부의 긴장이라고 할 만한 것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금과는 다룰 수 있었던 현실의 가능성 같은 것들을 증언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것은 영화 속에 내재한 불완전하고 비일관적인 사회의 적대성에 대한 모종의 알레고리로 기능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건 단지 우리가 보지 못했던 비가시적인 어떤 그 일탈적인 순간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는 이것만이 있는 건 아니에요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기보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영화가 근본적으로 균열되어 있다는 것을 표식하는 어떠한 형태의 알레고리로 봐야 된다. 네, 그런 거예요. 그게 직접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말하자면은 이데올로기적인 실천과 유사한 것으로 보아야 되지 않나. 그것은 직접적인 가시성이 아니라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형태의 이데올로기적인 실천성 같은 이데올로기적인 측면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긍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마지막입니다. 네, 이론의 종언 시기 우리는 숱한 뭐뭐의 종언 이런 것들을 함께 막 이 시기에 90년대 구공산권이 이제 몰락하고 난 이후에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종언을 듣죠. 막 심지어 막 가르타니 고진 같은 사람들이 내세웠던 문학의 종언 같은 글들도 있고 가장 유명한 글은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프란시스 후쿠야마가 이야기했었던 역사의 종언일 거예요. 장보드리아르 같은 사람들은 걸프전은 일어나지 않았다. 라는 악명 높은 선언과 함께 이미지에 대한 믿음 또한 종언했음을 알렸습니다. 1990년대 들어서 전쟁 또한 이제 중계되는 시기에 이르렀고 사실 이 시기에 이르러서 그래서 영화 비평가의 중 하나인 세르주 다네 같은 사람들은 영화에서 그러니까 영화가 했었던 일을 세계를 기록하고 세계를 어떤 방식으로든 송출하는 세계를 지시하는 영화가 했었던 일을 이제는 텔레비전이 이양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도 이제 다네 같은 사람들은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다네는 사실 텔레비전이 가지고 있는 모종의 이중성 같은 것들도 사실 알고 있어요. 텔레비전이 즉흥성을 지니고 있고 모종의 즉흥적으로 계속해서 중계되고 있는 어떤 실시간적인 차원들을 지니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어떠한 형태의 진실성이라고 할 만한 것들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다는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찌되었건 이런 것들은 걸프전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런 이것들은 이미지는 언제든지 충분히 조작되고 다른 방식으로든 구성될 수 있다는 이런 악명 높은 보드리아르의 선언과 함께 이미지에 대한 믿음 또한 이 시기에 수많은 종언과 함께 종언했음을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의 종언, 역사의 종언, 이미지에 대한 믿음의 종언 이런 것들이 막 함께 가는 거죠. 자, 이제 모든 것은 의심의 대상이 되었고 진실은 결코 존재하지 않거나 다가갈 수 없는 불가야한 곳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오늘날은 더 심해졌죠. 예. 우리는 이제 어떤 이미지를 보면 이거 AI로 만들어진 거 아닌가? 생성형 이미지가 만들어낸 건가? 아니면 실제로 카메라가 찍은 건가? 이런 것들을 거의 구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그런 것들은 점차적으로 더 심해지겠죠.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역사가 더 이상 재현의 외부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매개 행위들을 통해 안팎으로 구성되어 간다는 사실이다. 네. 에리카 발솜은 이제 이 역사의 종말의 시기에 앞에선 텔레비전이라는 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사실 이 글은 발솜이 하룬 파로키와 안드레이 우지카가 만들었었던 1992년작 혁명의 비디오그램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이 혁명의 비디오라는 그램이 어떻게 비디오라는 매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100대가 넘는 카메라를 통해서 이 혁명의 기록들, 이 혁명을 실시간으로 기록하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어떠한 형태의 혁명의 어떤 진실성 혹은 혁명이 가지고 있는 모종의 그 흥분과 열기 이런 것들을 고스란히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고 연출되고 조작되고 활용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으로 가득한 이제 이 영화에 대해서 이제 분석한 글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놀랍게도 이러한 주장은 근대 이래로 현실은 애초부터 이론의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부터 이론을 규정하고 있던 것은 아닌지 질문하도록 이끕니다. 그러니까 이론이라는 것은 항상 어,
그러니까 어떠한 형태의 외부적인 대상이라는 것이 있어야 그 대상을 우리가 이해하고, 헤아리고 설명하고자 하는 어떤 욕망으로서 이론이라는 것이 항상 존재한다고 우리가 가정하는 것과 다르게 내부에서부터 어떤 어, 그러니까 이론 내부 안에 이미 현실이라는 것이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론이라는 것은 단지 바깥에 있는 현실의 대상이라는 것을 표상하고 지시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론 안의 현실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네. 이론의 대상, 아까 메리 앤도엔의 클 제목이죠. 이론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깥에 그러니까 이미지 바깥에 있는 현실, 이미지를 지시하고 있는 현실인 것만이 아니라 이론을 규정하고 이론 안에 이미 내재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자, 만일 그렇다면 동시대 이론은 역설적으로 거대 이론의 시기, 이론가들이 그렇게 바라던 새로운 주체 위치가 이론 바깥이 아닌 이론 안에 내재했음을 일러주는 나침반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실 오늘날의 동시대 이론은 역설적으로 거꾸로 과거의 이론을 재발명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과거의 이론 안에서 그들이 찾고자 했었던 주체 위치라는 혹은 부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텍스트 바깥에 혹은 주체 위치라고 하는 것의 바깥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주체가 성공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그 의미작용적인 실천 안에 이미 그러한 부정성의 계기라는 것이 내재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새로운 질문들을 던지게 만드는 계기가 동시대 영화 이론 안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즉, 이론은 자신의 한계와 이데올로기적인 결함이 있기 때문에 부정성을 지닐 수 있으며 현실과 조우할 수 있다는 것. 이론의 불충분함은 자신의 결함이 아니라 현실의 비일관성이 각인된 흔적이라는 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처럼 현실을 지시할 수도 없고 또 결코 현실을 충치하고자 하지 않는 동시대 영화 이론의 곤란함 혹은 그 빈틈 속에 어떠한 진실, 현실의 총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실의 총체성, 과거의 거대 이론에 비추어서 그것들은 분명 총체성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는 총체성과 분리된 현실을 총체적으로 보여줄 수 없는 어떠한 형태의 이론의 무능력을 보여주는 징후처럼 우리가 동시대 이론들을 바라볼 수 있지만 사실 아니다. 그렇다기보다는 이런 것들 자체가 총체성의 결과이고 총체성의 효과이고 이런 것들 자체가 왜 이런 것들을 통해서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세계가 출현하고 나타나고 현상할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매개가 될 수도 있다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오늘 이제 거대 이론의 시기와 동시대 이론의 시기 같은 것, 동시대 이론 사이를 좀 비교해 가면서 동시대 이론의 지형도라고 할 만한 것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했었던 커다란 맥락이 이런 것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좀 생각보다 좀 길어지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네, 오늘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아, 네. 흥미로운 강의 잘 들었습니다. 이제 청중 질문 받아볼 텐데요. 지금 시간이 좀 딜레이 돼서 그래도 한 20분 정도는 이제 할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에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질문을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 우리의 상식 속에서 무엇에 관한 이론을 얘기할 때 보통 저희는 이제 대상을 전제하죠. 그래서 항상 자기완결적인 대상이 외부에 있고 또 이론은 그 외부의 위치에서 그 대상을 해명하기 위해서 해명하기 위한 담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강의를 정리해 보면 이러한 이론이 출현하려면 대상 자체가 자기 모순적이고 내재적으로 분열되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전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은 우리의 현실 자체가 스스로 자신을 실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론이 출현한다고 바꿔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를 헤아리는 개념이 리얼리즘인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판의 개념도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비판은 단지 특정한 이론적 오류를 지적하고 기각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알레고리로 동시에 긍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는 일종의 이론의 이론 혹은 메타 코멘터리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메타 코멘터리를 수행하는 이론가의 위치를 상정한다면 그 이론가의 위치와 또 저희 모두가 그렇듯이 영화를 사랑하고 즐길 수 있는 관객의 위치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그 위치는 겹칠 수 있을까요? 혹은 메타 코멘터리의 위치는 우리에게 영화를 즐기도록 허락할 수 있을까요? 어, 말씀하신 과거의 크리스티앙 매츠나 로라 멀비조차도
자신들의 영화 비판을 수행하면서 영화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비판은 불가능하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의 물신주의를 비판하려면 흥미롭게도 자신들의 어떤 최소한의 물신이 있어야 한다라고 좀 애매모호하게 말한 바가 있는데요. 메타코멘터리의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일까요? 이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네, 김용준 선생님께서 굉장히 요약을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사실 2시간 동안 하고자 했었던 주요한 이야기를 모두 잘 요약을 해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굉장히 재밌는 질문이죠. 어떻게 보면은 메타 코멘터리로서 어떠한 형태의 인식적인 계기, 인식적인 매개로 영화가 기능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즐거움의 지위라고 할 만한 것, 혹은 영화를 어떤 방식으로든 사랑하고 즐길 수 있는 위치가 포기되어야 하는가? 글쎄요. 저는 사실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그런 사람들이 떠올라요. 그러니까 브레이트 같은 사람들이죠. 예, 그러니까 브레이트가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 중 하나는 즐거움과 인식이 어떻게 동반될 수 있는가를 생각했다는 거거든요. 예, 어떻게 즐거움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흔히들 인식적인 차원, 아까 이야기했듯이 리얼리즘이 가지고 있는 모종의 미적인 차원들이 있을 테고 인식적인 차원들이 있을 텐데, 미적인 차원들을 따라가게 되면 인식적인 차원들을 놓치게 되고, 인식적인 차원들을 따라가면 미적인 차원이 가지고 있는 모종의 즐거움을 저버릴 수밖에 없는 이러한 형태의 어떤 이율배반 같은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브레이트는 그와 다르게 우리가 만들어내는 의미작용이나 어떠한 형태의 즐거움이라고 할 만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작업 안에 어떻게 인식적 차원이 포함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브레이트는 이야기를 했는데, 가령 고전적인 영화 안에서 어떠한 형태의 우리가 동일시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동일시 안에는 동일시를 만들어내는 작용 안에 우리의 인식적인 작용이 어, 제거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 사실 거대 이론, 그러니까 정치적 모더니즘이나 많은 현대 영화 이론의 관점 안에서 보면 분명 그럴 거예요. 동일시를 만들어내고 동일시를 통해서 즐거움을 만들어내는 기제에는 분명히 어떠한 형태의 인식적인 차원들이 분명히 제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것들을 브레이트를 통해서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본다면은 어, 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형태의 인식적인 차원이 이미 작동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우리는 단지 그거를 그러니까 알면서, 어, 모르는 척 하는 거죠. 예. 이미 알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이런 지점들을, 인식적인 차원 안에서 이미 작동하고 있는 모종의 즐거움, 즐김, 이런 것들 차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아까 이제 제가 마지막에 사례로 들었어. 메리앤 도엔이 우연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올 때, 도엔이 그 글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시네필리아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시네필리아적인 사랑이라는 것이 뭐냐? 바로 우연성과 연결된다는 거거든요. 어떠한 형태의 체계가 완결되지 완결되지 못하게 하는 세부에 대한 모종의 집착, 강박 혹은 사랑, 이런 것들과 영화라고 하는 것이 분리될 수 없다면은, 혹은 우연성이라는 개념을 제가 아까 말한 방식대로 뭔가 우리가 새롭게 사고할 수 있다면은, 영화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 또한 단지 낭만적이고 인식과는 반대되는 흐름으로만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네. 어려운 주제겠죠. 네. 네. 네, 그 채팅창에 질문을 주셨네요. 예. 네. 어, 네. 한국 영화나 미디어 학계에 대해서 좀 더 활발히 논의되거나 다루었으면 하는 영역은 이론가? 어, 글쎄요. 뭐 제가 뭐 사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 영화나 미디어 학계 안에서 좀 더 활발히 논의되었으면 하는 영역. 음, 글쎄요. 어,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그 동시대 이론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런 동시대 이론들을 어, 개괄하거나 이 동시대 이론이 가지고 있는 각종의 다종다양한 차이들을 연결할 수 있는 하나의 개념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가령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포스트 모더니즘은 분명히 다종다양한 차이들이 막 날뛰는 시대잖아요. 그 사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개념이 가지고 있는 모종의 역설이 있어요. 왜냐면은 이 개념 안에는
모든 것들이 동일시 될 수 없는 것들만이 있거든. 포스트 모더니즘은. 다 차이들만 있는 논리들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딱 이야기했을 때 그 개념은 이 모든 것들을 관철하고 있는 하나의 동일성의 흐름이라고 할 만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동시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이야기될 수 없음이라는 차이라고 할 만한 것들도 동시에 지니고 있게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굉장히 우리한테는 흩어져 있고 굉장히 자율적인 영역처럼 보이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는 수없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하나로 엮어주면서 하나로 가상적으로나마 가상적인 범주로나마 혹은 이데올로기적인 실천으로나마 하나로 이런 것들을 엮음으로 인해서 동일성과 차이라고 할 만한 것들을 동시에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개념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뭐 어떤 이론이 우리에게 유용할지에 대해서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프레드릭 제임슨 같은 학자들의 논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네. 네, 그리고 네, 로드윅이 말하는 정치적 모더니즘의 후퇴의 시기가 매체의 기호학에 대한 들레즈의 비판이 이루어진 시기와 느슨하게 겹치는데 관련하여 이루어진 추가적인 논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 네, 아마 이제 그 들레즈의 시네마 2에 나오는 대목이죠. 들레즈의 시간 이미지 2에서 그 주로 나오는 대목이 이제 크리스티안 매츠가 만들어내고 있었던 그 어떤 어, 기호학적인 영화 언어학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어떤 영화 일반적인 의미작용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형태의 형상들을 어, 하나의 통합 이론으로서 제시하고자 하는 매체의 시도가 가지고 있는 모종의 칸트적인 열망 이런 것들에 대해서 들레즈가 굉장히 비판적으로 빈정거리면서 이 매추와 비교하는 대조하는 또 다른 학자가 빠졸린이죠. 예. 피에르 파올로 빠졸리니의 그 자유간접 화법 이론이라는 아마도 이제 사실 최근에 그 영화 비평을 하시는 윤성 선생 같은 분들이 이제 물듬이라는 책을 통해서 파졸리니 자유간접 화법에 대해서 좀 재조명하는 글 같은 것들을 이제 쓰시기도 하셨는데 아마 그래서 들레즈는 사실 파졸리니가 포스트 칸트적이라 그러니까 매츠가 칸트적이라면 파졸리니는 굉장히 포스트 칸트적인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떠한 그러니까 칸트적인 그 구도를 넘어서고자 하는 자유간접 화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떠한 형태의 분열이나 어, 혹은 분화, 주체와 객체, 혹은 이제 어, 영화가 만들어내는 그 사물과 주인공 사이에서의 모종의 간극 같은 것들을 어떻게 서로 물들고 흐리게 만드는 이런 어떤 형태의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파졸리니가 전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들레즈가 이야기를 하는 대목이 있어요. 아마 들레즈는 분명 매츠보다는 파졸리니에게 커다란 친화성을 지니고 있던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아마도 이제 이 시기가 어떻게 보면은 들레즈의 논의 자체가 아까도 이제 김준 선생님 수업 시간에도 나온 것처럼 거대 이론 자체가 뭔가 쇠퇴하고 있던 시기에 영화가 그동안은 항상 거대 이론이나 혹은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기호학, 정신분석학 이런 다양한 이론들에 의해서만 의미작용이 되고 그 의미작용을 통해서만 어떠한 형태의 주체성 비판 같은 것들이 가능해지는 것으로 이야기되어 왔었다면 들레즈는 그와는 다르게 어떻게 이미지를 회복할 건가? 예. 그러니까 그때 이미지는 단지 세계를 지시하고 세계에 대한 의미작용으로서 기표 같은 것들이 아니거든요. 예. 들레즈에게서 이미지는 분명히 굉장히 존재론적인 층위들이 있죠. 예. 운동이자 동시에 의식이기도 한. 굉장히 어떤 둘 가지 사이의 구분 자체가 뭔가 굉장히 흐려지고 둘 사이의 관계를 굉장히 막 이렇게 흐트러뜨리는 그런 차원들이 있는데 그거 자체가 이미 사실 어떻게 보면 기존의 거대 이론에 대한 비판적인 층위가 그러한 코멘터리 안에 이미 잠재되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그리고 사진과 영화의 관계성에 관심이 있는데 오늘 강의 중 우연성에 대한 부분이 그러니까 디지털 카메라에 의한 영화와 필름 시대 영화가 매우 다른 취기를 가질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계십니다. 동시대 영화에서 우연성은 유효한 것일까요? 네, 그래서
이 우연성이라는 것이 오늘날 유효한가 유효하지 않은가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아마 메리앤도엔의 글 같아요. 그러니까 우연성이라는 것을 뭐 사실 윌레만도 그렇고 폴 윌레만이나 또는 이제 미리엄 한센 같은 학자들이 미리엄 한센의 글은 이제 크라카우의 영화 이론에 실린 그 한센의 서문인데 왜냐면 이제 크라카우어가 우연성 같은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는 이론가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우연성이 이제 필름 시대의 어떤 그 의미작용적인 차원 안에서 말해지지 않는 과잉이나 혹은 결여 뭐 이런 것들로 사실 우연성이라고 하는 것을 위치해 줄 수 있다면은 그렇게 본다면 사실 우연성은 분명히 필름 시대에만 가능한 거겠죠. 근데 만약 도엔처럼 우연성을 다른 층위로 우연성을 하나의 알레고리로 세계 자체가 근본적으로 균일하지 못하다는 것을 지시하고 있는 하나의 알레고리로서 우연성을 바라본다. 직접적으로 세계의 어떤 우연적인 측면들을 딱 보여주는 것이라기보다 세계의 근본적인 균열을 표상하는 것으로서의 우연성을 우리가 본다면은 그렇다면 그때의 우연성은 단지 어, 필름적, 그러니까 사진적 이미지에만 해당되지 않고 모든 매체들을 가로지르는 하나의 어떤 커다란 그 흐름 같은 것들이 될 수도 있죠. 왜냐면은 모든 매체들마다 그러한 형태의 갈등 같은 것들은 우리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디지털 매체일지라도 그래서 디지털 매체일지라도 오늘날 그 에리카 발송이나 혹은 폴커 판텐부르그 같은 이 학자들의 글을 보자면은 디지털 시대의 그 증거적 지표성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페드로 코스타나 짜이밍 양이나 아피차풍 미라타쿠의 영화를 볼 때 그들의 영화가 보여주고 있는 이미지가 카메라 앞에 실제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가 있는가? 네. 혹은 차우세스쿠의 마지막을 다룬 그 혁명의 비디오그램이라는 영화에서 절규하고 자신들이 어떤 방식의 어떻게 투쟁하고 해왔는지를 막 외치는 노동자의 한 녹화된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실제의 흔적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이론가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연성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오늘날은 유효하지 않은 개념이기도 하지만 어, 연장될 수도 있는 어떠한 형태 하나의 흐름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개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 네. 네. 그러면 오늘은 일단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강사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좀 굉장히 추상적인 이야기들이 많았던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사실 쉽지 않은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늦은 시간까지, 더워 죽겠는 날씨인데,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열심히 어,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강의 자리를 마련해주신 그 영화 미디어 학 센터의 학생분, 영화 미디어 센터의 많은 분들과 김준 선생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